자, 지금까지 공부한 게 원가법은요, 지은 지 새로 지은다고 가정했을 때 들어간 비용 있죠? 여기다가 기간 지났으니까 감가누계액을 빼내는 이러한 형태로 평가하는 거를요, 원가법. 그리고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은요, 이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자,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 있죠? 이걸 가지고 차이점을 수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를요, 거래사례 비교법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117페이지 보니까 이제 수익 방식 하에 수익 환원법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논리 자체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가격을 구하는 거를 수익 방식 하에 가격을 구하는 거를요, 수익 환원법. 자, 그리고 임대료 구하는 거를요, 수익 분석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1월 달이나 3월 달에 또 설명 계속 할 건데, 논리 자체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는, 요거 포기해도, 시험 합격에는 절대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걸 포기하게 되면, 오히려 그 시간에 다른 내용들, 쉬운 내용을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공부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어렵게 자꾸 공부하니까, 이거 못하겠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자꾸 쉬운 내용 자꾸 공부하게 되면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는 이게 포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오늘은 이제 간단한 내용만 기억할게요. 뭐라고요? 간단한 내용만 정리할게요. 자, 지금부터 수익환원법은 크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 투자론에서 공부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에 들어올 돈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 갖고 투자 가치가 나온대.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거를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 소득 적응법 아니면요, 직접 환원법이라고는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주로 요걸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그걸 자주 물어보지만 그게 더 논리적입니다. 요거는 그거는 우리 투자론이라는 데서 별도로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직접 환원법 혹은요, 전통적 소득 적응법 여기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자, 문제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이거는 일단은 두 가지 과정을 좀 합니다. 일단 얘는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직접 환원법이라는 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직접 환원법은요, 일단은 똑같은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이 소득이 매년 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는 5억, 여기는 3억, 여기는 7억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두 번째는요, 동일한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똑같은 소득이 어떻게 발생한다고요?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아주 그냥 좀 계략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간단히 이 한 해의 순영업소득을요, 한 해의 순영업소득을 간단히 환원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원이율로 곧바로 나누게 되면 부동산의 가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평가한 걸요, 수익가치 혹은 수익가액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돈 이만큼 있다면 요거를 침발로 가면서 하나하나 세보겠다는 얘기죠. 좀 정확히 계산하는 거라면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요, 전통적 소득 적응법 아니면요, 이걸 다른 말로 직접 환원법 해줍니다. 얘는 그냥 10,000원짜리가 이만큼 있다면 대충 계산하니까 100만 원 되겠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계략적으로 결정하는 기법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간단히. 이때 환원이율은요, 순영업소득은 우리 투자론 할 때 가유순 전후할 때 가능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주고 기타 소득 더한 거를 유효조소득, 여기서 영업경비 빼낸 거 있죠? 요거를 순영업소득 할 때 거기서 계산한 그겁니다. 투자론에서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이 환원이율은요, 요 환원이율은 수익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했을 때의 요구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다시 할게요. 수익이 어떻게 발생한다고요? 영원히 발생할 때의 요구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처분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자, 처분하지 않고 끝까지 보유한다 가정하고 동일한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forever. 영원히 처분하지 않고 수익이 어떻다고요?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근데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처분하지 않는 이상은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자, 처분하지 않으면 토지 같은 걸 갖고 있으면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영원히 발생할 거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토지에서 발생한 수익이 있는데 그 매년 수익이 얼마씩 발생하고 거기다가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이 또 빌려주면 돼야 한대요? 그래서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발생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6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약간 매끄럽죠 못한데 그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117페이지 볼게요. 딱 중간에 수익환원법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감정평가 규칙에서 언급하는 내용인데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걸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라든가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 있죠? 요거를 지금 시점에 가서 바꿔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요걸 직접 환원법이라 하는데 얘는 두 가지 가정을 해야 됩니다. 아주 불합리한 가정. 첫 번째는요, 처분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동일한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소득이 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은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해의 순영업소득을 곧바로 뭘로 나눈다고요? 환원이율이라는 걸로 나누게 되면 부동산 가치가 나옵니다. 이때 환원이율은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할 때의 요구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는 처분하지 않은 이상은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안 해요? 영원히 발생하는 겁니다. 지구가 멸망하지 않은 이상은 영원히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얘는요, 토지는요, 요구 수익률 자체가 환원율입니다. 다시 할게요. 환원율은 수익이 영원히 발생할 때의 요구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근데 토지는 수익이 처분하지 않은 이상은 영원히 발생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토지는 요구 수익률 자체가 뭐예요? 자본 환원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 자체가 이걸 자본 수익률 해줍니다.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고 요 자체가 뭐라고요? 환원율입니다. 되셨죠? 다시 할게요. 토지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하죠? 발생해요, 안 해요? 그럼 동일한 소득이 영원히 발생하는 가정했을 때는 토지는 요구 수익률 자체가 뭐라고요? 자본 수익률이고 이게 바로 환원율입니다. 환원율. 알겠나요? 그러니까 토지는 그냥 요구 수익률로 나누면 돼요. 뭘로 나누라고요? 요구 수익률로 나누면 됩니다. 근데 건물은 그게 아닙니다. 요거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할 때만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건물 같은 거 볼게요. 건물은 똑같은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얘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언젠가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철거하는 거니까 소득이 2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소득이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발생하다 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소득이 영원히 발생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얘는 이게 나누는 게 할인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누는 게 할인하는 거예요. 예, 결국 나중에 할게요. 예, 할인하는데 이 할인율에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년 감가율만큼 더 빼내는 겁니다. 더 할인율을 감안하는 겁니다. 좀 약간 어렵네요. 매년 할인율에다가 감가율만큼을 더 빼내는 겁니다. 더 할인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착착 쌓아놨다가 나중에 건물이 철거되면 똑같은 건물을 또 구입하자.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안 해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자, 건물 같은 경우는 매기 감가율, 이거를 자본 회수율 해줍니다. 자본 회수율만큼을 감가율을 자본 회수율이라는 겁니다. 요거만큼 더 빼내는 겁니다. 나누는 게 할인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더 할인율에 감안해서 추가로 더 빼내는 겁니다. 더 빼냈다가 건물이 철거되죠? 그럼 똑같은 건물 또 구입하자.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발생해요, 안 해요? 한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요것도 좀 어렵네요. 상당히 어려우니까. 자, 1월 달에 아니면 3월 달에 제가 요 내용을 왜 이렇게 나오냐를 정리할 겁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를 이게 공식까지 한번 정리할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는 요 정도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119페이지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는 게 있어 없어요? 여기서 꼭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얘는 나중에 유학집들이면은 한 페이지 정도 정리할 게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페이지 정도 가지고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이거는 가성비가 높아야 낮아요? 높죠. 아주 뭐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뭐 하나하나 다 공부하기는 힘들고 제가 이제 쓰는 내용 있죠. 요 정도만 알아도 기본적인 문제 다 맞춥니다. 이렇게. 자, 이걸요 가격 공시제도 해줍니다. 자, 가격 공시제도는요. 이제 한번 볼게요. 119페이지 5에서 한 세 번째 줄, 119페이지 5에서 세 번째 줄에 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조사 평가된 적정한 가격을 공시하여 자,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와 보상, 조세 부과 등 행정 목적으로 가치를 산정, 거기까지. 그러니까 정부가 자, 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자체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정부가 감정평가사 시켜서 가격을 평가해 놓게 한 다음에 이걸요, 주로 조세라든가 보상금 같은 거 책정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정부가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하죠? 뭐 사기당했다든가 아니면 뭐 급매로 거래했다든가 그리고 토지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지역마다 토지라든가 주택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을 평가사시켜서 평가해 놓게 한 다음에 주로 어디다 쓰려고요? 조세라든가 보상금을 책정하려고 쓰는 제도입니다. 되셨죠? 이 제도를요, 가격 공시제도 해줍니다. 가격 공시제도. 이때요, 이 토지하고, 볼게요. 토지하고 주택, 주로 이제 여기서 시험에 물어봅니다. 토지하고 주택에 대해서 주로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강제로 평가해야 됩니다.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로 반드시 평가해야 되고, 비업무용이라고 해서 뭐 상가라든가 공장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자주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니까 주로 어디서 물어봐요? 여기서 물어봅니다. 되겠죠? 여기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세요. 주로 여기서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요, 둘 다 원칙적으로 1월 1일 날짜의 가치를 1월 1일 날짜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에 언제까지 공시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언제라고요? 1월 1일 날짜의 가격. 요거를 원래는 기준 시점이라고 해야 되는데 요 날짜의 가치, 요 날짜의 가치를 언제까지 공시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가격 공시제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요거를 기준 시점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공시 기준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시 기준일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기준 시점을 다른 말로 여기서는 공시 기준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토지는요 지역마다 자,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국에는 3,300만 필지 정도의 땅이 있는데 필지라는 것은 소유자의 소유권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도 이만한 땅 하나 갖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필지고, 부산에는 이렇게 생긴 땅을 하나 갖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필지고, 그 다음에 이 강원도에 보면 희한하게 생긴 땅을 갖고 있다. 이것도 뭐라고요? 하나의 필지도.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네 거냐 내 거냐를 구분하는 단위를요 필지해 줍니다. 되겠죠? 전국에는 3,300만 필지 정도가 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3,300명이라는데 물론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소유자 기준으로는 몇 명이에요? 3,300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갖고 있다고 간주한다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3,300만 필지가 있는데 지역마다마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땅, 요거를 표준지 이렇게 합니다. 이 표준지는 무슨 아주 우수한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표준이라는 표현은 딱 중간 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격대도 그 지역에서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이용 용도도 중간 정도, 표준, 그 다음에 가격이라든가 이용 용도뿐만 아니라 위치 같은 것도 중간 정도, 이렇게 해서 딱 중간 정도 되는 땅 있죠? 이런 땅을 뽑아낸 거를요, 표준지 해줍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선정해서 한 50만 필지 정도를 뽑아내서 표준지를 정한 다음에 요거에서 가격을 구한 거를요, 표준지 공시지가 이렇게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다 이렇게. 자, 요거는요 누가 결정 공시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줄여서 그냥 국토부 장관 해줄게요. 장관이 요걸 평가해서 결정 공시해야 됩니다. 공시해야 되는데, 자, 이건 언제까지냐면 2월 말까지는 공시해야 됩니다. 2월 말까지는 공시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50만 필지 정도를 뽑아서 이거 평가하려나요? 직접 평가할 것 같아요? 바쁜데 이거 언제 평가합니까? 할 일도 많은데.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역마다마다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해서 얘들한테 조사평가를 의뢰합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은요, 누가 이제 결정 공시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평가는 누구한테 의뢰한다고요? 자, 감정평가 법인한테 의뢰하는 겁니다. 감정평가. 2개 이상의 감정평가. 자, 법인한테 의뢰해서 거기서 이제 합쳐서 2개를 평균 낸 거 있죠? 이렇게 해서 평가합니다. 다시 할게요. 원래는 누가 결정 공시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지역마다마다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을 시켜서 평가해서 이거 평균 낸 거 있죠? 이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조사평가 누구한테 의뢰한다고요? 감정평가 법인한테 의뢰한다. 그러면 이걸 기초로 해서 관할 시군구청장은요, 시군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렇게 평가해 놓은 걸 기초로 해서 전국에 다 평가해 놓은 겁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자, 관할 시군구청장은 자기 지역에 있는, 자기 동네에 있는 땅에 대해서 모든 땅에 대해서 필지별로 제곱미터당 가액을 결정해 놓은 거, 소유자별로 제곱미터당 가액을 결정해 놓은 거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별 공시지가를 얘기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자, 다시 할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모든 땅 중에서 지역마다마다 표준지를 정해놔서 평가해 놓은 거 있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럼 이걸 기초로 해서 그 시군구청장은 자기 동네에 있는 모든 땅에 대해서 소유자별로 제곱미터당 가액을 결정해 놓은 거를 뭐라 한다고요? 개별 공시지가 해줍니다. 얘는 언제까지 하면 5월 31일까지는 공시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6월 1일 날짜가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의 이 부과 기준일입니다. 알겠나요? 6월 1일 날. 이 날짜의 가치를 가지고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 이런 거 부과합니다. 이거를요, 과세 기준일 해줍니다. 기준일.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다 평가해 놓고 있어야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이걸요, 개별 공시지가를 하는데, 문제는 얘는 누구한테 시켜서 한다고요? 감정평가 법인을 시켜서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근데 요거는 이제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누가 평가한다고요? 시군구에는 공무원들이 평가하는데, 공무원들이 평가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걸 나눠줍니다. 시군구에 뭘 나눠준다고요? 토지가격 비준표, 어떤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주면 거기에 맞춰서 칸칸 집어넣는 식으로 있죠?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이거 되겠죠? 개별 공시지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택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연립 이런 거를 공동주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요, 우리 이제 토지처럼 똑같이 평가해 주면 돼요. 토지처럼 똑같이. 자, 먼저 지역마다마다 자, 이 그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단독주택을 뽑아냅니다. 대표성. 모든 면에 있어서 중간 정도가 되는 주택. 요거를요, 이걸 표준주택 이렇게 합니다. 자, 전국에 있는 수많은 주택들이 단독주택이 있어 없어요? 이 중에서 지역마다마다 표준이 되는 주택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가해 놓은 거를 뭐라 하냐면 표준주택 가격 해줍니다. 표준주택 가격이다. 자, 요거는 누가 결정 공시하냐면 이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 오케이.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표준주택을 전부 다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언제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거는 그전에는 한국감정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한국부동산원. 옛날에는 한국감정원 했는데 지금 뭘로 바뀌었다고요? 한국부동산원. 여기다가 이제 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전국에 전부 다 지부가 다 있어 없어요? 있죠. 지역마다마다 표준주택을 찾아내서 전부 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사평가는 누구한테 의뢰한다고요?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의뢰하고 결정 공시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부동산원이 평가해 놓은 걸 가지고 결정 공시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까지냐면 1월 말까지는 공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라고요? 1월 말까지는 공시해 놓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조금 앞서서 공시해야 됩니다. 그럼 요걸 기초로 해서 관할 시장구청장은 시군구청장은 자, 자기 동네에 있는 모든 단독주택에 대해서 시군구 내에 있는 모든 단독주택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평가해서 공시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개별 주택 가격 이렇게 합니다. 개별 주택 가격이다. 이렇게. 자, 요거는요, 좀 일찌감치 해야 됩니다. 요거는 4월 30일까지는 공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표준주택 가격은 누구 시켜서 하는 거라고요? 한국부동산원 시켜서 하는 겁니다. 결정 공시만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고. 자, 요거는요, 개별 주택 가격은 시군구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누가 평가한다고요? 공무원들이 평가하는데, 공무원들이 평가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자, 이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표준주택 가격을 기초로 해서 주택 가격 비준표를 나눠줍니다. 시군구에 나눠줘요. 그러면 요걸 기초로 해서 칸칸 집어넣는 식으로 있죠?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이걸요, 뭐라고 하냐면 개별 주택 가격 이렇게 합니다. 알 수 있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공동주택 가격은요, 요거는 공동주택은 표준 공동주택, 아니면 개별 공동주택, 이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얘는 공동주택 가격으로만 공시합니다. 뭘만 공시한다고요? 공동주택 가격으로만 공시합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누가 결정 공시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요,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연립 있죠? 다 끄집어내서 평가하는 겁니다.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다 평가하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 다 끄집어내서. 근데 이거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쁜데 이거 언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조사평가를 의뢰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 옛날에는 뭐 했다고요? 한국감정원에 했는데 지금 뭘 바뀌었다고요?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는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원에는 전국에 다 지부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연립 다 평가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이거를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합니다. 요것도 좀 일찌감치 해야 됩니다. 4월 30일까지는 결정 공시해야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데 여기서 물어봅니다. 지금부터 얘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이거 알아볼게요. 어떤 용도? 일단은 표준자가 붙어 있는 것들, 표준자가 붙어 있는 게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개별 주택 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 개별 주택 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입니다. 이렇게 평가 기준.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뭘 만든다고요? 토지 가격 비준표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 주택 가격을 기초로 해서 뭘 만들어요? 주택 가격 비준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뭐라고요? 얘와 얘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요게 뭐라 하냐면 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보상 기준이다. 이것도요, 보상 기준이다. 그러니까 땅을 뭐 수용하거나 수용을 강제로 정부에서 사들이는 거를요, 수용한다. 도로를 내겠다. 공원을 만들겠다. 아니면 자, 이 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땅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땅을 막 강제로 사들이는 겁니다. 이때 그냥 사들이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들여야 되죠. 이때 이제 보상금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상. 이때 보상할 때 이 기준이 원칙적으로 표준자가 들어간 걸로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전부 다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자,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고, 얘도 뭐라고요?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 얘도 뭐라고요? 조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는 별도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요거는, 자, 개별 공시가는 각종 부담금을 부과할 때도, 자, 개별 공시가를 가지고 합니다. 예컨대 환경 부담금이라든가 개발 부담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할 때는 뭘로 한다고요? 개별 공시지가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는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다 풀립니다. 풀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고 지금부터 약간 부수적인 얘기 좀 정리할게요. 이렇게. 또 지저분하니까. 그리고 자, 요거 1월 1일 날짜를 기초로 해서 요때까지 공시하라는 얘기입니다. 1월 1일 날 기초로 해서 요때까지 공시하라. 그래서 요거를 결정 공시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정해서 요때까지 공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결정 공시일. 자, 요거 헷갈립니다. 요거를 공시 기준일. 요걸 이때의 가치를 평가해서 이때까지 공시하라는 얘기죠. 이걸요, 결정 공시를 해줍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정리할게요. 몇 가지 추가 정리하냐면, 자, 내 땅이 만약 지금 조세는 뭘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개별 주택가격 아니면 뭘 가지고 한다고요? 공동주택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근데 내 땅이 만약에 자, 표준지로 돼 있다. 내 땅이 뭘로 돼 있다고요? 표준지로 돼 있다면 나는 세금 안 내나요? 정부가 내 땅을 표준지로 정해놨다고 해서 나는 세금 안 내나요? 그건 아닙니다. 세금 내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요, 표준지 공시지가라든가 표준지 공시지가로 정해놨답니다. 정부가. 그리고 내 단독주택을요, 표준주택 가격으로 정했답니다. 그러면 그때는 세금 안 내나요? 안 내면 안 되죠? 그러면 얘는 자, 이 따로 별도로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개별 주택가격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굳이 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라든가 표준주택가격으로 정한 땅은 곧 얘를 뭘로 봐요? 개별 공시지가로 보는 겁니다.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개별 주택가격으로 보겠다. 굳이 따로 평가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내 땅이 표준지로 정해져 있거나 표준주택으로 정해져 있죠?
근데 조세는 뭘 가지고 한다고요? 개별 공시가라든가 개별 주택가격을 기초로 하는 건데 내 땅이 표준지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별도로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개별 주택가격을 별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가격을 정해놓은 것도 있는데 굳이 평가할 필요 있나요? 그래 그때는 곧 뭘로 보겠다고요? 요 토지 가격을 곧 뭘로 보겠다고요?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개별 주택 가격으로 보겠다. 뭐 본다 해줍니다. 본다 이렇게 되셨죠? 이걸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런 얘기도 정리할게요. 자,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거 있죠?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할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것도 있는데, 반드시 심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심의 절차.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것은요,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기관입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거. 이거는요,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런 거 좀 알게 되면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어요. 자, 다시 할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것은 어떤 심의라고요?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것은요, 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이거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다 적어 드릴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어떤 경우든 어떤 가격이든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 땅이 개별 공시가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너무 비싸게 해놔갖고 아무래도 세금 많이 내고 그러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이의 신청은요,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이제 결정 공시일입니다. 결정 공시일이다. 자, 결정 요걸 얘기합니다.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어떤 가격이든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때 얘는요, 이의 당사자라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이의 당사자라면 옛날에 시험에 토지 소유자만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맞아, 틀려요? 틀린 겁니다. 이의 당사자라면, 예를 들어 뭐 소송이 진행됐을 때 상대방도 막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의 당사자라면 누구든지 가능한데 누구든지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가격이든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누구한테 이의 신청하냐? 결정 공시한 자한테. 결정 공시한 자한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표준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다. 그러면 누가 결정 공시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의 신청해야 됩니다. 만약에 개별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다.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시군구청장한테 해야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의 신청을 받은 이 결정 공시한 자는요,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만료된 날부터 언제까지라고요? 30일 내에는 이의 신청 내용을 심사해서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결과를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럼 뭐 전화로 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해 준다. 서면이 뭐예요? 예, 서류로 이렇게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알으면 웬만하면 다 풀립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요거 다 지울게요. 요거 다 지우겠습니다. 나중에 다 적어 드릴 테니까.